예, 그럼 일단 지난주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번 주에는 지금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이 되어 버렸죠. 월요일 날 우리 광복절에 했었는데 그때 당시 월요일에 밤에 하다 보니까 그때 낮에 나왔었던 월요일 낮에 나왔던 중국 데이터는 좀 말씀을 드리고 갔었습니다. 그래도 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은요. 이날 이제 월요일 날에 10시가 조금 넘어가지고서 뜻밖의 소식이 중국에서 전해져 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중기 MLF, 요 금리를 뜻밖에도 10bp 인하를 한다라고 발표가 나왔던 것이죠. 이건 아무도 예상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올랐어요. 중국이 이제 다시 완화책을 좀 펼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는 한 30분 뒤에, 여러 데이터들이 이날 중요한 데이터들 나온 날이거든요. 뭐,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게 나오는 날인데 이게 전부 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변했죠. 이건 좋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나쁜 금리 인하다. 데이터가 생각보다 되게 나쁜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 뒤부터 증시는 오히려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때 뭐 주말에도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LPR, 대출우대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이번 주 초까지 해가지고서 미국의 주요 펀드들이 보유 내역을 공개를 했죠. 근데 마이클 버리 보니까 특이성이 주식을 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버리가 뭐 이번에 최저점에 다 팔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마이클 버리 보면은 숏도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내내 그냥 포지션 자체를 줄였고 숏도 많이 청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숏 포지션은 여기에 잘 공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버리가 지금 불확실성이 높으니까는 완전히 현금 포지션으로 가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근데 딱 하나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이 교도소 주식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교도소 주식을 왜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는 경제 안 좋아지니까는 사람들 범죄 많이 일어나가지고 교도소 주식이 잘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지금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거 하나만 남겨놔서 이분도 참 성격 특이하시다. 색깔 확실하시네. 예, 뭐 그런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초에 이란 관련해서 유가 관련해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이란이 핵 합의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최종안을 서로 간에 주고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긍정적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덕분에 지금 유가가 한 수요일까지는 좀 하락 쪽으로 많이 가 있었죠. 예, 다음으로 화요일로 가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그룹 모비스가 또 분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듈하고 부품 쪽, 뭐 영업이익률이 0.5% 포인트밖에 안 되는. 사실은 지금 거의 뭐 노마진의 사업이 돼버렸는데 이게 이제 물적분해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학을 떼는 거죠. 아이고 LG화학 때도 그러더니 현대도 또 그래요? 하니까는 현대모비스가 이날 뭐 급락을 좀 했죠. 다음으로 텐센트에서 메이투한 지분 매각 계획이 있다는 루머가 나와서 기술주가 이날 중국 쪽도 좀 급락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으로 가보면은 영국이 사실 이번 주에 좋지 않은 지표를 좀 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임금 상승률이 예상을 상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인플레가 잘 안 잡히겠는데 이런 의구심이 들면서 금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아주 강하게 이번 주에 영국이 했습니다. 다음 미국의 주택 데이터가 나오는데 또 나쁘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 착공 건수의 경우에 예상 대비해서 많이 저조한 숫자가 나왔고요. 요게 이제 2분기 GDP 나우에 지금 반영이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16일 날에 하우징 관련해가지고서 안 좋으니까는 갑자기 지금 하우징 관련된 게 GDP에 미치는 요인이 요게 이제 기여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마만큼 실제 GDP가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가중치를 다 넣어둔 건데 집과 관련해서는 원래 GDP의 3분기에 대해서죠. 3분기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0.07%포인트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예상이 돼 있다가 이날 나온 이제 데이터를 보고서는 아니야.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96이야 해서 거의 1% 가까이를 집 때문에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GDP 나오고 전주에 비해서 1% 가까이 내려왔는데 요거는 집이 제일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올라가 보면은요. 네, 그 다음 이제 산업 생산도 GDP 나오에 영향 미치는데 이거는 좀 소소했고요.
월마트는 미운 오리에서 또 백조로 좀 거듭났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했는데 미국 기업들이 이래요. 자기네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안 좋은 소식을 속이고 있다가 어닝이 쇼크가 나면 소송 당할 위험이 있어요. 근데 미리 페이퍼를 내서 미안해요. 우리 잘 못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조금이라도 내면은 좋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게 되게 당연합니다. 어쨌든, 요걸로 인해 갖고서, 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 그 인플레 감축 법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상원 통과하고 하원 통과, 그 다음 화요일 날 대통령 사인까지 해서 이제 발효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래요. 첫 번째로는 이거는 기존의 코로나 부양책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코로나 부양책은요, 증세 없이 진짜로 돈을 풀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중의 자금들이 완전히 늘어났었죠. 재정정책 덕분에. 근데 이번 IRA의 경우에는요, 최저세율 15%도 도입이 되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도 1%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뭐 가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풀려 나오는 돈이 없거나 오히려 증세 효과가 더 크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자산을 오히려 흡수해버리는 효과까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때 봤던 부양책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증세가 되니까는 나머지 모두는 약간씩의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지원해주는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는 수혜주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수혜주의 수혜 정도는 어떠할 거냐라는 걸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저는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좀 신중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IRA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미국 중심으로 친환경 서플라이 체인을 재조정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은 분명히 중국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실제로 반발 심을 좀 보이고는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게 몇 %만큼의 제재 조치를 내리겠다라는 것은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글로벌 친환경 빅 플레이어들이 미국, 중국에서 모두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플러스 요인을 주지만은 한쪽에서는 언젠가는 마이너스 요인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판단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IRA 법안의 세부내용도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씩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 차량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보면서 들었는데요. 이제 그 미국이나 그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 거를 뭐 40%, 70%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려야 되잖아요, 비율을. 근데 그 대신에 지금 20만 대로 캡이 씌워져 있는 거를 추가적으로 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캡을 풀어주겠다라는 것도 되는 건데, 근데 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만큼의 미국산 쓰는 국산화율 달성이 매우 터프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진짜로 여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차종별로 해보니까는 오히려 내년도에는 올해 봤던 차량이 내년도에는 못 받게 되는 차종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미국 내 업계 내에서, 차량 업계 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겠죠. 완화를 해주던지 아니면은 우회 경로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17일 수요일에 오게 되면 현대차마저 분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42-라고 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을 처음에도 지분 투자했는데 이제는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현대차 내에서도 자율주행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분사를 해서 42-에다가 합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전날에는 모비스가 무슨 물적 분할해가지고 신설 만들겠다. 근데 현대차도 보니까는 이거를 물적 분할해가지고서 42-에 합치겠다 하니까 야, 이거 현대차 그룹은 안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전체적으로 완성차가 현대차 그룹이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이날 이제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전날에 IRA에 사인했는데 보니까는 현대차 그룹은 이 보조금에서 다 배제가 되더라, 이런 소식들도 우리나라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룹주가 다 약했는데
사실 일단 저는 이게 보조금 제외된다는 거에 대한 리액션은 좀 의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국산 화이율에 대해서 기준이 나왔을 때 현대차는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빠지는 건데 이거를 법안이 처음 얘기 나왔을 땐 된다고 생각했다. 이때 안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는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는 좀 이성적으로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정 안 되면 현대차가 미국에서 바로 또 그 조그만 라인 조정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너무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IRA보다는 지배구조 관련된 걸로 봐야 될 텐데, 현대차 그룹은 뭐 저희 채널에서 되게 많이 다룬 것 같아요.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고, 거기에는 그냥 대주주가 어떤 의도를 가지느냐만 남았을 뿐이다. 어떤 방법이든 가능하다. 그래서 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고, 시기도 사실요, 마음만 먹으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건 지금은 조금 시간 낭비인 것 같다 넘어갈게요. 그럼 요번 건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모비스하고 현대차 분사에 대해서 저는 별로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비스의 경우에는 불법 파견의 문제를 해소하는 쪽의 의도가 더 강하게 담겨 있지 않느냐 이고, 요 기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이뉴스에서 나온 건데, 현대모비스 자회사 신설, 현대제철과 닮은 꼴, 하청 리스크 해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게 저 사례하고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비스가 뭐 이걸 가지고서 지배구조를 변화한다 라기보다는 본인들의 파견 문제가 이제 법적으로 혹시나 이게 좀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일부에서는 이렇게도 보고 있죠. 근데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옛날에 보니까는 2018년도에 글로비스하고 합병하려고 분사하고 뭐 이런 거 진행했었지 않느냐, 그거의 시즌2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게 2018년도에요. 이런 행위를 하다가 주총조차 열어보지도 못하고 드랍했어요. 근데 그 방법을 또 택한다는 게 저는 실패했고 이미 드랍된 방법을 다시 올린다? 그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그러면은 이제 그 회의할 때, 야, 그거 안 되는 거 너 또 하기? 뭐 이렇게 될 텐데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그 현대차는 어떠한 거냐라고 봤었을 때, 자율주행은 기업의 명운이, 그룹의 명운이 달려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대차 문화가 뭐 아주 좀 빡빡하다라는 거는 모두가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율주행 쪽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하고 그게 맞을 리는 없을 거고, 당연히요. 그러면은 완전히 새롭게 합쳐서 완전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자율성을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 문화 차원에서 만약 이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상장한다라는 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현대차가 진짜 돈이 없으면 상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러면 이것보다는 일단은 그 전에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부터 상장 절차를 밟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훨씬 많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영국이 소비자 물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뜻밖의 이게 이 주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상치가 9.8%로 되게 높았어요. 이전이 9.4인데 아직 피크 안 왔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훨씬 높은 두 자리 10.1%가 오게 된 거죠. 근원 소비자 물가도 예상보다 높고 그 전보다 높게 나와서 계속해서 인플레가 피크를 못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야,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 경제를 그러니까 인플레가 충분히 내려오기 전에 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겠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해오면서 이때부터 글로벌 모든 금리가 뜀박질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미국에서 이제 타겟 예상치를 하회하는, 요즘 이제 소매 쪽 리테일러들이 약하죠. 하회하는 실적이 나와서 여긴 좀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다음으로 제가 이번 주에 제일 이제 원래 눈여겨봤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인데,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인플레가 높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고, 근데 한 달 전만 해도요, 그러면 리세션이 오냐 마냐 이 걱정이 제일 컸죠. 근데 미국은 소비의 국가인데 그럼 소매 판매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소매 판매가 그때 한 달 전에 되게 잘 나왔단 말이죠. 예상치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더 이상 리세션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라는 심리가 저는 그때부터 빠르게 퍼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왜 주시해서 봐야 되냐라고 하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가 있죠. 뭐냐 하면은 원래는 미국이 이제 그 명목하고 인플레가 반영된 소매 판매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워낙 역대급 인플레가 오고 있다 보니까는 명목으로는 올라가고 있는데 발표되는 숫자는 명목이거든요. 소매 판매. 근데 실질 기준으로는 계속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뭘 말하느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소비를 오히려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00개를 샀는데 99, 98개 사는데 물가가 많이 뛰니까는 전체 소비는 오히려 명목으로 봐서는 증가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좀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하고 실질의 격차가 확 이렇게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 전월 대비해서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안 했는데 헤드라인 CPI가 빵이었잖아요. 그럼 소매 판매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빵인 거 아니야? 인플레만 따라가던데?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는 플러스 0.1로 봤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0으로 조금 부진하게 나왔고 전달의 수치도 마이너스 0.2%포인트 아래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감소했던 거죠. 실제로는. 그래가지고서 이제 소매 판매가 좀 나쁘게 나왔다. 근데 인플레 영향이 확실히 있다고 보이는 게 근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내려간 휘발유 값이 빠지잖아요. 여기서는 제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성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진짜로 화폐적인 현상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걸 보고서 제가 볼 때는 투심들이 좀 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숫자 때문에 부풀려진 소비 시장이었다. 그렇게 여겨진 걸로 판단하지 않았나라는 거고 앞으로도 소비에 대해서 불안감이 인플레가 내려와도 걱정, 올라가도 걱정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가솔린 재고 나왔는데 예상 대비 더 많이 줄어들어서 야 가솔린 가격 한 20% 떨어지니까는 또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늘리는구나. 그래서 기름값이나 가솔린값이 잡히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미국 기업 재고는 요거 이제 GDP 나오에 반영이 돼서 넣은 건데 거의 변동 없이 나와서 별다른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이제 FOMC 회의 의사록 나왔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사실 매도 아니고 비리기도 아니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막상 나오고선 좀 비리기적으로 여겼고 근데 금요일에 가서는 좀 매적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비둘기 피보 성향이 강했던 거에 대한 반성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18일 목요일로 가게 되면 중국이 이제 얘기하죠. 미국의 반도체 법안, 그 다음에 미국 대만 이제 무역 협상 얘기도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좀 안 좋은 의사 표시를 합니다. 다음으로 터키는 이제는 중요도가 없긴 하지만 진짜 미쳤습니다. 인플레가 80%인데 금리를 100bp 인하를 하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이제 실업 지표가 매주 나오는 거죠. 나왔는데 이제는 보시면은 예상치 대비해서는 조금 낮게 나오는 그래서 예상치가 실제치 수준으로 이제는 계속해서 좀 상향이 어느 정도 일어났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미국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 4주 이동 평균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위험 수위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도 역시나 좀 부진하게 나왔고 주택 관련 데이터는 다 좀 별로입니다. 예.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보셔야 될 게 연준 위원들이 이제는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의사록 나오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작정이나 한 듯이 편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게 배드캅 굿캅 전략도 아니고 좀 희한합니다. 메리 델리 샌프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본인이 보기에는 3%를 소폭 상회하는 인상 정도를 선호한다. 이거는 이제 비류기적인 거죠. 예상보다 적게 올리니까.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는 나와서 난 9월에도 75bp가 맞는 것 같아. 매파적인 얘기죠.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총재는 나와서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 속도 조절 좀 해야 된다. 비류기적이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총재는 나와서 침체 없이 인플레를 낮출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매적인 표현이죠. 비둘김의 난장판입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제 메나임 중고차 지수 상반월 수치가 나왔는데 좀 떨어졌습니다. 계절 조정치 반영하면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계절 조정치를 사용하기 전으로 봐서는 마이너스 6.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피크아웃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가만 안 오르면요. 다음으로 19일 금요일로 가게 되면
유럽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가 0.6%인데요. 전월 대비. 자, 전월 대비 5.3%가 나왔습니다. 12개월 연율을 하면 60%짜리예요. 이것도.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37.2%의 생산자 물가 상승. 이것도 이제 아주 매파적으로 바뀌게 만드는 계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각을. 근데 여기에 추가로 좀 기름을 부은 게 연준 위원이 또 나와서 한마디 합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총재가 인플레 통제 방법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매파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whatever it takes라는 단어를 하여튼 예전에 22 총재가 써가지고서 슈퍼 마리오 드라기 써가지고서 이게 아주 유행이 됐었죠. 그리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 가지고서. 무엇이든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기 침체도 감수하겠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파적으로 상당히 여겨지면서 이제 금요일 날에 본격적으로 물가 반영도 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를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니까는 금리도 위로 뛰는, 특히 장기물 위주로 뜁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제 10년물하고 51선을 보게 되면 다시 51선 위로 올라갔어요. 반대로 미국의 지수들은 201선을 뚫지를 결국 못하고 지금 튕겨져 내려왔죠. 근데 10년물은 다시 51선 위로 겨우 또 턱걸이 하더니 갑자기 또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이제 성급한 연준 피봇에 대한 판단, 여기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거, 그 다음에 유럽 인플레가 너무 높다라는 거 해서 인플레가 혹시 장기 고착화되지 않겠느냐. 그래 버리니까는 이번에는 장기물 위주로 크게 상승이 나타나면서 금리는 올랐지만 장단기 금리 차는 오히려 좀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장기 기대 인플레를 보게 되면은요, 다시 2.4를 향해 갑니다. 2.27이었는데 2.38로 11bp나 이 주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플레 심리를 꺼트리기가 참 어렵다 생각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까지만 해도 이란 이슈가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 뒤에는 가솔린 수요 증가 및 재고 감소로 인해 갖고서 유가가 그 뒤에 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공급망이나 단기자금, 이런 코로나는 별 문제가 없었고요. 글로벌 주식형 펀드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보게 되면 선진국 쪽에는 이번 주에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78억 달러. 신흥국도 약간 들어왔어요. 전주엔 9억 달러 나갔는데 0.8억 달러. 근데 한국 쪽이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또 금액이 늘었네요. 2억 3천만 달러. 다음으로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 같은 경우는 하여튼 1.6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첫 번째 요인은 집이다. 집이 많이 하락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는 소매 판매 나오면서 PC도, 그러니까 민간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0.2%포인트 정도 GDP 낮추는 요소로 작동했습니다. 그럼 딴 거는 살짝 올라갔다는 건데, 올린 요소는 뭐냐라고 보면 이제 재고 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보시면은 보이시겠지만요. 연준에서 계속 1, 2분기 이제 GDP 나왔을 때 이것저것 얘기했죠. 특히 1분기 나왔을 때 재고랑 그 다음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 쪽이 좀 이례적이었다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요 요인들 합치면은 플러스 요인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순수출이나 재고나 아니면은 정부 지출 가지고서 3분기 GDP 나올 때는 뭐라고 못할 건데 그랬을 때 얼마가 나올지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이번 주엔 수요일 금요일 날에 리비전이 됩니다. 총평을 해보면 포지션이 어느 정도 청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CTA나 아니면 쇼트나 다들 포지션을 많이 물렸어요. 그러니까 뉴트럴로 가져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방향을 잡아보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비에서 특별함을 못 보여주니까 이젠 다른 지표가 좀 리세션이 아니다라는 거를 가리켜줘야 될 것 같고 여기다가 미국은 그나마 괜찮지만 미국 바깥쪽 주초에는 중국이, 중반에는 영국이, 후반에는 독일이 좋지 않은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증시의 하방 압박이 왔다라고 봐요. 저는 계속해서 생각이 똑같습니다. 다음 주는 중국이 이제 대출 우대 금리 이날 결정하고요.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다음 주 나올 것 중에서는 유럽하고 미국의 마켓에서 발표하는 PMI 그 지표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조금 올라온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50 미만이니까요. 다음으로 주택 데이터 좀 나오고
개솔림 봐야 될 거고. 우와, 우리나라 금통위 하네요. 그쵸? 25일까요? 50일까요? 사실 우리가 뭘 한다는 게 크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훨씬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중요한데 미국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 것뿐이고요. 네. 근데 우리도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비둘기 피봇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또 50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다음으로 미국의 이제 2차 GDP 그 속보치 나올 거고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목금토 진행이 되는데 금요일 밤에,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밤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뭐 약간 이제 힌트 안 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굳이 뭐 데이터 한번 더 보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얘기를 안 하는 게 본인에겐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서프라이즈하게 뭔가를 내놓을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 뭐 PC 물가나 데이터들, 미시간 기대 인플레 이런 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주식 시장에 대한 정리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